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서울의 마천루 사이를 울부짖으며 통과했다. 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었다. 도시는 거대한 흰색 담요 아래 마비되었고 네온 사이는 무겁게 쌓인 눈발 너머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세종의료원 응급의료센터의 자동문이 쉴 새 없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피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병원 내부로 매섭게 밀려들었다. 안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 사이렌 소리, 고통스러운 신음, 다급한 발소리, 금속성 기계음이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간호사 한유진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침착했고 낭비되는 동작 하나 없었다. 짙은 남색 스크럽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 모든 혼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비범한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경력 5년 차의 베테랑 간호사로서 그녀는 이보다 더한 상황도 겪어봤지만 오늘 밤의 폭설은 응급실의 수용 능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3번 침대 환자, 혈압 급강하, 인턴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수간호사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유진은 자신이 처치하던 경미한 동상 환자의 붕대를 재빨리 마무리하며 고개를 돌렸다. 젊은 인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제세동기를 더듬거리고 있었다. 유진은 환자에게 짧게 사과한 뒤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인턴의 어깨를 가볍게 밀치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심실세동이었다. 선생님 비켜주세요. 차지 200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있었다. 그녀가 능숙하게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버튼을 눌렀다. 환자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가 축 늘어졌다. 모니터의 파형이 정상을 되찾았다. 됐어요. 이제 안정시키고 수행 라인 다시 확인해요. 유진은 짧게 지시를 내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인턴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이런 일에 익숙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이 응급실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해왔다. 바로 그때 구급차 도착을 알리는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응급실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2명의 구급대원이 눈더미에 파묻힌 듯한 이동 침대를 밀고 들어왔다. 교통사고, 환자 28번째 도로에서 대형 트럭의 정면 충돌 의식 불명. 활력 징후 불안정한 대원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코트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슈트 역시 피와 눈으로 엉망이었다. 환자가 트라우마 베드로 옮겨지는 순간 유진은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당직 의사인 강 선생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지만 그는 너무 많은 환자들로 인해 이미 지쳐 보였다. 혈압 60에 40 맥박 분당 140회 약하고 불규칙적 흉부좌측 호흡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청진기를 대보고 외쳤다. 그녀의 눈이 환자의 창백한 얼굴과 급격히 팽창하는 목 정맥을 날카롭게 훑었다. 늙골 골절로 인한 기흉인가 엑스레이부터. 강 선생이 망설이며 말했다. 폭설로 인해 방사선과 기사마저 발이 묶인 상황이었다. 기다릴 시간 없어요. 유진이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가 단순한 기흉이 아니라 폐가 완전히 쭈그러들어 심장을 압박하는 긴장성 기흉임을 직감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다. 선생님, 지금 당장 흉관 삽입이 필요해요. 아니, 그보다 먼저 감압술을 해야 해요. 강 선생은 이 평범한 간호사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유진은 이미 트레이에서 필요한 물품을 꺼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굵은 주사 바늘을 집어들고 환자의 쇄골 아래 두 번째 늘간을 정확히 찾아냈다. 소독. 그녀가 짧게 말하자 옆에 있던 신입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소독솜을 건넸다. 유진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환자의 가슴에 바늘을 단호하게 찔러 넣었다. 푸식하는 소리와 함께 압축되었던 공기와 혈액이 분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끔찍한 소리였지만 유진에게는 생명이 돌아오는 소리였다. 환자의 가슴이 미약하게 남아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모니터에서 울리던 경고음의 간격이 조금씩 느려졌다. 혈압 80에 50으로 상승 중, 호흡음 돌아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유진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뇌출혈이 심해요. 수혈팩 준비하고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려야 해요. 그녀는 환자의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복부를 압박하며 외쳤다. 환자의 복부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비장 파열이나 간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유진은 신속하게 두 개의 굵은 정맥 라인을 확보하며 수액을 전속력으로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환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겨를도 없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살려야 할 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잠시 환자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직 싸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응급실의 이 작은 공간에서는 한유진이라는 평범한 간호사의 손에 의해 치열한 생명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낸 이 남자가 대한민국 상위 1%를 움직이는 냉혹한 제왕이라는 사실을. 몇 시간 뒤 지옥 같았던 응급실의 소란이 폭설과 함께 조금씩 잦아들 무렵 한유진은 교대 근무를 앞두고 마지막 라운딩을 돌고 있었다. 그녀는 응급 수술을 마치고 VIP 병동 최고층에 위치한 스카이 스위트룸으로 옮겨진 그 트럭 충돌 환자의 차트를 확인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비장 파열은 심각했지만 외과 과장이 폭설을 뚫고 기적적으로 병원에 도착해 직접 집도했다. 유진이 응급실에서 시행한 신속한 감압술과 초기 처치가 없었다면 그는 수술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VIP 병동은 응급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넓은 공간, 최고급 의료기기, 그리고 복도를 지키고 서 있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 유진은 이런 풍경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편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여러 대의 모니터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 속에서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붕대로 감긴 머리와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윤곽이 숨겨지지 않았다. 유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액의 점적 속도를 확인하고 배액관의 색깔과 양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가 환자의 손목에 채워진 환자 식별 밴드를 확인하려던 순간이었다. 누구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심과 권위는 숨길 수 없었다. 유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쪽 눈만 겨우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미한 틈새로 새어나오는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저는 담당 간호사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을 참는 듯 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더니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여긴 어디지? 세종의료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방금 큰 수술을 마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유진이 설명하며 그의 팔을 가볍게 제지하려 하자 그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내 비서는 남자의 단답형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면회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환자분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남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극심한 통증에 다시 눈을 감았다. 그때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병원장과 외과과장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병원장이 호들갑스럽게 다가오며 외쳤다. 유진은 그 호칭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회장님, 병원장은 유진을 마치 가구처럼 무시한 채 침대 옆에 섰다. 회장님이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세종의료원이 최선을 조용히 해. 환자 아니 권지혁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한마디에 병원장은 입을 다물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 김 비서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권지혁은 힘겹게 다시 눈을 뜨고 김 비서를 바라봤다. 상황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김 비서는 주저하다가 병원장과 유진을 힐끗 쳐다봤다. 권지혁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나가. 그의 명령은 병원장과 외과 과장 그리고 유진을 향한 것이었다. 병원장은 당황했지만 즉시 순응했다. 예, 회장님, 푹 쉬십시오. 한 간호사 뭐 하나 어서 나오지 않고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권지혁이 김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냉정한 옆모습을 보았다. 그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병실 밖에서야 유진은 자신이 확인한 환자 식별 밴드의 이름을 떠올렸다. 권지혁. 설마 했던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진성그룹의 총수. 얼음 요새라 불릴 만큼 냉혹하고 무자비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유진은 그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병원 전체는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복도는 진성그룹의 경호원들로 가득 찼고 간호사 스테이션은 걸려오는 전화로 마비 상태였다. 세상에, 한유진 선생, 당신이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권지혁 회장이래. 동료 간호사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지금 인터넷이 난리야. 진성그룹 후계자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태라고. 그런데 당신이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아니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했다며 유진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교대 시간 다 됐는데 인수인계서나 마저 써야겠다. 그녀는 소란을 뒤로 하고 탈의실로 향했다. 한편 스위트룸 안에서는 무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트럭은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뺑소니가 아닙니다. 김 비서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 트럭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정확히 회장님의 차량 운전석을 노리고 돌진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입니다.
권지혁은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술 부위의 통증이 뒤섞여 숨이 가빠졌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배후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태양그룹의 최민준 부회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MA건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니까요. 김 비서의 말에 권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늙은 여우의 아들답군. 감히 나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내 상태는 정확하게. 김 비서는 의료 차트를 넘겨보았다. 비장 파열 늑골 다발성 골절 뇌진탕. 하지만 외과 과장의 말로는 응급실에서의 초기 처치가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권지혁은 아까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침착한 간호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유진.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경호 인력은 최정예 요원들로 병동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망설이며 말했다. 회장님의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VIP 병동의 CCTV가 어젯밤 폭설로 인한 정전을 기점으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단순 과부하라고 하지만 권지혁의 눈이 다시 번쩍 뜨였다. 단순 과부하라고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이 병원 안전하지 않아. 그는 고통을 애써 억누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김 비서가 황급히 그를 말렸다. 회장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권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침대에 기댔다. 김 비서, 그 간호사 한유진, 그녀의 신상 정보를 알아봐. 그리고 당분간 내 곁에 두어야겠어. 그의 눈빛은 적의 속을 한가운데 고립된 늑대처럼 번뜩였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서울의 반대편 태양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권지혁이 세종의료원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 시각 최민준 부회장은 폭설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고급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다. 창밖의 혼돈과 달리 그의 집무실은 숨막힐 듯한 정적과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방금 걸려온 전화를 끊고 얼음이 담긴 잔을 거칠게 벽난로를 향해 던져버렸다.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나며 비싼 카펫 위로 얼음과 술이 흩뿌려졌다. 고작 간호사 하나 때문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폭설로 마비된 도시 응급실로 몰려드는 환자들. 그 혼란 속에서 권지혁이 조용히 사라지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간호사의 비범한 응급처치 덕분에. 최민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태양그룹의 최 회장이 권지혁을 쉽게 부러지지 않는 칼이라고 불렀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 말을 경멸했었다. 멍청한 놈들, 트럭 하나로 해결하지 못해. 그는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고 다른 번호를 눌렀다. 플랜 B다. 병원 안에서 처리해. 이번엔 실수란 없다. 그놈이 이 사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겠다. 전화를 끄는 최민주는 다시 창가로 다가섰다. 그의 눈동자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서울의 야경이 비쳤다. 그는 이번 일격으로 진성그룹을 통째로 삼킬 생각이었다. 권지혁은 그 마지막 걸림돌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세종의료원 VIP 병동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권지혁이 깨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병동 전체는 김 비서가 이끄는 진성그룹의 경호팀에 의해 사실상 격리되었다. 간호사들은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했다. 유진은 다음 날
근무를 위해 출근했을 때 병동의 분위기가 전날 밤 응급실의 혼란과는 또 다른 종류의 살얼음판임을 직감했다. 한 선생 저기, 권 회장님 바이탈 체크 한 선생이 좀 맡아줄래? 수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유진에게 부탁했다. 다른 간호사들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냉혹한 카리스마와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의 위압감 때문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차트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일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지 환자의 배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스위트룸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섰을 때 권지혁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다. 수술의 고통으로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김 비서는 그 옆에서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유진의 등장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김 비서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권지혁은 그저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활력 징후 확인하겠습니다. 유진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혈압계와 체온계를 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다가가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그의 팔에 커프를 감았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손 그리고 이름표에 밝힌 한유진이라는 이름 사이를 오갔다. 유진은 그 강렬한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혈압은 아직 조금 낮지만 안정 범위입니다. 통증은 어떠십니까? 그녀의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어젯밤 나를 처치한 게 당신인가라고 물었다. 유진은 잠시 동작을 멈췄다.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건조했지만 권지혁은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진은 수액을 교체하고 배액관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호출벨을 눌러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오자 김 비서가 권지혁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저 간호사입니까? 권지혁은 눈을 감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계속 주시해. 유진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차트를 정리했다. 다른 간호사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수다를 떠는 동안 유진의 시선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청소 카트에 고정되었다. 병원의 청소 용역 직원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VIP 병동의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담당자가 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유진은 저 직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남자는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너무 꼿꼿했고 시선은 복도 양옆을 훑으며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손은 카트를 밀고 있었지만 장갑 낀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것이 유진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정확히 권지혁의 병실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 남자가 권지혁의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을 지키고 있던 두 명의 경호원이 그를 막아섰다. 무슨 일입니까? 특별 방역 요청입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위조된 출입증을 내밀었다. 경호원들이 출입증을 확인하느라 잠시 망설이는 사이 남자의 손이 카트 아래에 숨겨둔 무언가로 향하려는 듯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만요. 유진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경호원들과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다. 유진은 남자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병실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진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가슴팍에 달린 임시 출입증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특히 외부 용역 업체의 경우 담당 간호사의 허가 없이는 절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으셨죠? 남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이 평범한 간호사가 자신의 계획에 끼어들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방역은 지금 해야. 그가 우물거리자 유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잘랐다.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방역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 주십시오.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직접 청소관리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사 못지않은 권위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유진의 의학적 소견을 듣고는 다시 남자를 막아섰다. 들으셨죠? 돌아가십시오. 남자는 유진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청소부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살기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적으로 불리했고 명분도 잃었다. 그는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중얼거리며 카트를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유진은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병실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던 김 비서에 의해 권지혁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권지혁은 침대에 누운 채 아까 자신을 무심하게 처치하던 그 간호사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2번 구한 셈이었다. 김 비서, 저 남자. 따라붙어 권지혁이 낮게 명령했다. 그리고 한유진 간호사. 지금부터 그녀가 내 담당 간호사다. 다른 사람은 내 병실에 들이지 마.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흥미와 함께 알 수 없는 종류의 존중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한유진은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수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권지혁 회장이 그녀를 지명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수당과 함께 그녀가 자신의 전담 간호사가 되어주기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유진은 즉각 거절했다. 수간호사님, 저는 한 환자에게만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응급실에는 제 손길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는 병원장의 지시라며 난처한 표정만 지었다. 결국 유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VIP 병동으로 향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는 보이지 않았고 권지혁은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 PC가 켜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앉아. 그가 턱짓으로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환자의 것이 아닌 지배자의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 제 근무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유진은 서류 가방을 고쳐주며 방어적으로 말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태도를 무시한 채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도 봤겠지. 오늘 낮에 그 청소부. 그는 날 죽이러 온 사람이었어. 그의 직설적인 말에 유진은 숨을 헛들이켰다. 그녀는 짐작은 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밀려왔다. 그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경찰. 권지혁이 코웃음을 쳤다. 이 병원 시스템이 뚫렸어. 내 경호팀도 완벽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내 약에 독을 탈지 몰라. 그리고 당신 한유진 간호사. 그의 눈이 칼날처럼
유진을 꿰뚫었다. 당신은 이미 엮였어. 그자의 얼굴을 받고 그의 계획을 방해했지. 놈들이 당신을 그냥 둘 것 같나. 그 말은 협박이자 냉정한 현실이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는 태블릿을 유진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그녀의 동생이 다니는 대학교 전경과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떠 있었다. 당신의 가족이다. 평범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금 절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아니, 거래를 제안하는 거다. 권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이 병원에 머무는 동안 내 눈과 귀가 되어줘. 내 약과 음식,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관리해. 당신의 그 비범한 관찰력으로 이 병실의 모든 불규칙성을 감시하는 거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 대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은 진성그룹이 보장한다. 내 경호팀이 이미 당신 집 주변에 배치됐어. 당신이 거절해도 그들은 철수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내 편에 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안전까지 보장할 순 없겠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 재벌의 암투에 휘말리는 스파이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전 못합니다. 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이런. 그녀가 거절의 말을 내뱉으며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그럼 저건 뭐라고 설명할 거지? 권지혁이 턱짓으로 링거 스탠드에 걸린 수액팩을 가리켰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전 동료 간호사가 교체하고 간 새로운 수액팩이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권지혁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수액팩의 주입구 고무막의 부분에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주사기로 내용물을 주입했거나 혹은 무언가를 섞었다는 증거였다. 유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재빨리 수액 라인을 잠그고 새 주사기를 꺼내 팩에서 소량의 샘플을 채취했다. 이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만약 이것이 지시된 약물이 아니라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방금 교대한 간호사는 경력 1년차 신입이야. 누군가 그녀를 이용했거나 협박했겠지. 권지혁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간호사였다. 눈앞에 환자가 독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권지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승리를 확인한 장군처럼 보였다. 좋아. 첫 번째 임무다. 한 간호사. 그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다. 방금 그 수액 샘플 김 비서에게 넘겨. 그리고 지금부터 내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약물은 병원 약제실이 아니라 진성그룹이 외부에서 직접 공수해 온다. 당신만이 그것을 투여할 수 있어. 불가능한 동맹이 그렇게 차가운 병실 안에서 맺어졌다. 태양그룹 본사 최민준 부회장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보고서를 구겨 던졌다. 수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던 그의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병원 내부 조력자가 체포되기 직전 가까스로 도주했지만 이제 세종의료원 VIP 병동은 진성그룹의 사설 군대라도 되는 듯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권지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간호사가 있었다. 그깟 간호사년 하나가 최민주는 이가 갈리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노려보며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다면 밖에서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만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지금부터 여론전을 시작한다. 권지혁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시장에 소문을 퍼뜨려. 아니 아예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 진성그룹이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이사회가 표류하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진성그룹 권지혁 회장 끝내 의식 회복 불가 판정, 후계자 없는 진성 경영권 분쟁, 서막 오르나 등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모든 경제지와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그룹 관련 주식은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했다. 세종의료원 로비는 권지혁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권지혁의 스위트룸 안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그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태블릿 PC로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곤두박질치는 주가 그래프와 쏟아지는 부정적인 기사들,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더한 격렬한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병실에 갇힌 부상당한 사자였다. 한유진은 이 모든 혼란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기계처럼 수행했다. 그녀는 이제 권지혁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김 비서가 외부의 안전 가옥에서 직접 조달해 밀봉해온 식재료와 약품만을 그녀가 직접 확인하고 투여했다. 그녀의 눈은 병실 안의 공기 흐름까지 감시할 듯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이 위험한 체스판의 핵심적인 말이 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수십 명의 기자를 뚫고 겨우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 이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측에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권지혁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결국 노리는 게 그거였군. 내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거라 확신하는 거겠지. 김 비서는 망설이다가 유진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젯밤 수액을 교체했던 간호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사물함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때까지 묵묵히 약물을 준비하던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도박 빚이 있었어요.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유진에게 향했다. 유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아마 최민준 측에서 그 약점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겠죠. 유진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분석에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환자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권지혁은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예상 밖의 변수이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였다. 김 비서. 그 간호사의 행방을 쫓아
최민준과 연결된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 김 비서는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섰다.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말없이 권지혁의 수액 라인을 점검하고 새 약물을 주입했다. 밤이 깊어졌다. 병실에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과 권지혁이 태블릿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고통을 참아가며 무너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유진은 트레이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진통제와 수면제를 투여할 시간입니다. 필요 없어. 아직 처리할 일이. 그가 날카롭게 대꾸하려 했지만 유진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 쓰러지시면 최민준 부회장이 가장 기뻐할 겁니다.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살아남아야 반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부드러움과 동시에 그를 통제하는 보호자의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유진은 그의 상처 드레싱을 교체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고 망설임이 없었지만 동시에 상처의 고통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집중된 눈을 바라보았다. 왜 도망치지 않았지? 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가 불쑥 물었다. 유진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붕대를 마무리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 환자가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 가족이 위험해지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게 질병 때문이든 아니면 사람의 악의 때문이든 제 손으로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죠.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평생 처음 보는 종류의 강인함을 마주했다. 유진은 모든 처치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 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호출벨을 누르세요. 바로 옆 대기실에 있겠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어둠이 내린 창문에 비친 권지혁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 않았다. 그의 미간은 깊게 패여 있었고 거대한 제국의 총수라기보다는 치명상을 입고 고립된 채 홀로 싸우는 외로운 남자처럼 보였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의 냉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들 사이의 얼음벽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깊은 밤 진통제와 수면제가 권지혁의 몸을 강제로 휴식 상태로 밀어넣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운 경계태세를 풀지 못했다. 수술 부위의 둔탁한 통증과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 속에서 그는 얕은 잠과 각성 사이의 어두운 심연으로 서서히 가라앉았다. 낮에 보았던 태양그룹의 로고와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망막에 새겨진 듯 어른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올가맨 끔찍한 망령 그 자체였다. 그는 꿈을 꾸었다. 20년 전 그가 아직 10살 소년이었던 그날 밤의 비였다. 후두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마찰음. 그는 부모님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단순 사고라고 모두가 말했다. 하지만 어린 지혁은 보았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몰래 미소를 짓고 있던 작은아버지, 즉 최민준의 아버지인 최동식의 얼굴을
꿈속의 장면이 바뀌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아버지의 서재,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의 금고를 열고 있었다. 어린 지역이 그 모습을 목격하자 작은아버지는 차가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지혁아,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다. 진성은 내가 맡아야지. 내 아버지가 망쳐놓은 걸 바로잡으려면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나 슬픔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냉혹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그는 진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고 부모님의 죽음은 그 계획의 일부였다. 그날 이후 권지혁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는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의 냉혹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위에 쌓아 올린 두꺼운 얼음 갑옷이었다. 아, 버지. 잠결에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삐, 삐, 삐. 규칙적이던 심박수 모니터의 경고음이 갑자기 날카롭고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박수가 분당 130회까지 치솟았고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상승했다. 권지혁은 악몽 속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다 수술 부위의 극심한 통증에 번쩍 눈을 떴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땀으로 흠뻑 젖은 환자복이 몸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그는 지금 병실이 아니라 20년 전 그 끔찍한 배신의 현장에 서 있는 듯했다. Adjoining waiting room에서 환자의 활력 징후가 급변하는 것을 모니터로 확인한 한유진은 즉시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소의 그 냉철한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그는 공포에 질린 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유진은 즉시 그가 악몽으로 인한 일시적 공황 상태 선망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 한유진 간호사입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안전합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현실로 불러내려 했다. 그녀는 재빨리 그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하고 수술 부위의 붕대가 터지지 않았는지 살폈다. 다행히 외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유진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녀를 경계의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같았다. 유진은 그의 적대적인 태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와 목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무슨 꿈을 꾸셨어요? 괜찮으세요? 같은 말은 지금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침입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전문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심박수가 너무 빠릅니다. 혈압도 높아요.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내쉬고. 그녀가 자신의 호흡에 맞춰 시범을 보였다. 권지혁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유진의 침착한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혹은 호기심이 없었다. 오직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려는 간호사의 전문성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땀을 닦아내자 차가운 공포에 휩싸였던 그의 몸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물수건의 따뜻한 온기가 피부를 통해 스며들며 얼어붙었던
그의 감각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서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여기가 병실이라는 것과 눈앞의 여자가 자신을 구한 간호사 한유진이라는 것을 다시 인지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이 가장 추악하고 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였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숨겨온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일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자신을 경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젖은 환자복을 보며 말했다. 환자복을 갈아입으셔야겠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주무시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새 환자복을 가져와 그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권지혁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과 남아있는 약 기운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무력하게 그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그의 상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능숙하게 옷을 갈아입혔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차가운 피부에 잠시 닿았다. 그 가벼운 접촉에도 불구하고 권지혁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위협적이지도 계산적이지도 않은 그저 순수한 보살핌의 온기였다. 그녀는 그의 벌거벗은 상처를 보았지만 그 상처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모든 처치를 마친 유진은 침대 시트를 정돈하고 그가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베개를 고쳐주었다. 이제 좀 안정되신 것 같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수면제를 조금 더 투여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잠시 있을까요? 그것은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였다.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됐어. 그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나가봐.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는 무뎌져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호출벨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전 바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권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악몽의 잔상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아까처럼 미친 듯이 뛰지 않았다. 한유진이라는 평범한 간호사의 프로페셔널하고 인간적인 그 행동이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낸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최민준의 펜트하우스는 살얼음 같은 분노로 가득 찼다. 권지혁은 병실 침대에 묶여 있으면서도 김비서를 통해 진성그룹의 방어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최민준이 언론을 통해 퍼뜨린 식물인 간설은 권지혁 측의 교묘한 법적 대응과 우호 지분 결집으로 인해 그 효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주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최민준이 원했던 급격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님을 깨달았다. 권지혁이 회복할 시간을 더 줄 수는 없었.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병원 안에 암살이 실패했다면 합법적인 처형을 감행할 때였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이사회에 포섭해둔 이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명분은 충분하다. 총수의 유고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회사의 손실이 막대하다. 지금 당장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정관제 7조 사항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직무대행 선임을 근거로 안건을 상정해.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주주총회 날짜는 정확히 48시간 뒤로 잡혔다. 그것은 권지혁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한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권지혁이 살아있다 한들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주주총회장에 나타날 수는 없을 터. 설사 화상 연결을 시도한다 해도 자신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기술적 문제를 핑계로 차단할 수 있었다. 그는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최고급 와인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축배를 들기 전 단 하나의 변수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법무팀이 아닌 어둠 속의 해결사였다. 주주총회가 48시간 남았다.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때까지 권지혁이 살아있으면 곤란해. 지금 병원은 요새나 다름없지만 뚫지 못할 요새는 없지. 화재 경보든 시스템 해킹이든 병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방법을 찾아. 이번엔 청소부가 아니라 전문가를 보내 놈이 그 회의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해. 실패는 용납 안 한다. 세종의료원 VIP 병동.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권지혁의 육체는 한유진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잠시도 쉬지 못했다. 그는 24시간 내내 태블릿과 전화를 붙들고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병실은 이제 야전 사령부나 다름없었다. 회장님, 이러다간 정말 수술 부위가 다시 터질 겁니다. 최소한의 수면은 취하셔야. 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혈압을 재며 말했다. 내가 지금 잠을 자면 진성그룹이 통째로 넘어간다. 이 상처 따위가 문제겠어. 그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유진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말없이 진통제가 든 주사기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의 생명과 회복을 책임지는 유일한 문지기이자 이 살벌한 전쟁터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온 그의 모습은 극도의 다급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장님, 최민준 부회장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48시간 뒤입니다. 안건은 회장님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선임건입니다. 그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48시간. 그것은 권지혁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48시간 안에는 권지혁이 병원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최민준의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그러나 권지혁은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침착해졌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드디어 마지막 패를 꺼냈군.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합법적인 쿠데타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 회의에 나타나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겠지.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 확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놈은 반드시 이곳으로 마지막 카드를 보낼 거다. 이사회가 아니라 내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병실의 조명이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멀리서 VIP 병동복도 끝에서부터 둔탁한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요란한 사이렌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처럼 불규칙적으로 끊기며 울리는 기분 나쁜 경고음이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말씀대로 권지혁은 이미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김 비서 당장 내 병실 앞을 봉쇄해 엘리베이터와 중앙 계단을 전부 차단해 모든 경호 인력을 이쪽으로. 김 비서가 다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복도 밖에서 경호원들이 고함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화재 경보를 핑계로 대피하려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뒤섞여 의도적인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권지혁은 수술의 고통을 잊은 듯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유진이 그를 부축했다.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병실 구석 평소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직원용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곳은 경호원들의 주감시 경로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문틈으로 검은색 병원 시설관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왔다. 그는 화재 진압용 방독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한 순간이었다. 방독면을 쓴 남자는 유진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침대 위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권지혁이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가 망설임 없이 그리고 냉혹하게 권지혁의 심장을 향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비명과 경보음만이 이 끔찍한 정적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암살자는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권지혁은 무력하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부상당한 맹수처럼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반응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무거운 태블릿 PC를 집어들어 괴한의 얼굴을 향해 전력을 다해 던졌다. 괴한은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그것을 막아냈지만 그 순간 균형을 잃었다. 총알이 발사되었으나 빗나갔다. 총알은 권지혁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 뒤편의 값비싼 의료기기 모니터를 박살냈다.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고 메인 조명과 모니터가 일제히 꺼지며 병실은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빛 속으로 가라앉았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한유진은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권지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했던 강력한 진정제 미다졸람가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다. 그녀의 목표는 총이 아니었다. 그것을 든 남자의 신경계였다. 괴한이 다시 총구를 겨누기 위해 자세를 바로잡는 그 찰나 유진은 가장 어두운 구석을 돌아 그의 측면 사각지대로 짐승처럼 몸을 날렸다. 그녀는 남자의 두꺼운 시설 관리 유니폼을 주사 바늘이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그의 목 방독면의 고무 스트랩과 피부 사이로 드러난 좁은 틈새 경동맥이 격렬하게 뛰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노렸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주사기를 남자의 목에 깊숙이 꽂아 넣고 플런저를 끝까지 밀어 넣었다. 크응 남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거대한 손을 휘둘러 유진을 뿌리쳤다. 유진은 얇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벽에 부딪힌 뒤 바닥에 놓여있던 금속 의료 트레이 위로 곤두박질 쳤다. 와장창 쇠붙이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다. 유진은 바닥에 쓰러져 갈비뼈 부근의 격렬한 통증에 숨을 헐떡였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남자를 놓치지 않았다.
남자는 목을 움켜쥐고 비틀거렸다. 수 밀리리터의 강력한 진정제가 그의 혈관을 타고 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고 총을 쥔 손이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링거 스탠드를 지지대 삼아 간신히 일어선 뒤 그것을 통째로 뽑아들었다. 수술 부위가 터지는 듯한 지옥 같은 고통이 온몸을 찢어 발겼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쇠 파이프로 변한 무거운 링거 스탠드를 괴한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죽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쾅! 둔탁한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충격으로 방독면이 벗겨지며 고통과 약물로 일그러진 낯선 남자의 얼굴이 비상등 아래 드러났다. 그는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약물과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바로 그때 병실에 이중 잠금 장치가 밖에서 강제로 파괴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회장님 김 비서와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쓰러진 괴한을 제압하고 그의 머리에 여러 개의 총구를 겨눴다. 방 안은 깨진 유리와 의료기기 파편, 그리고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경호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권지혁은 링거 스탠드를 붙잡은 채 터져버린 상처 부위를 움켜쥐고 벽에 기댔다. 피가 그의 환자복을 빠르게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구석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아까 괴한에게 맞은 충격으로 붉게 부어올랐고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눈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지독한 긴장감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방금 함께 지옥의 문턱을 넘었다. 권지혁은 깨달았다. 이 평범해 보이는 간호사가 처음에는 응급실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다음에는 병실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켰으며 방금 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전쟁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의료팀 당장, 의료팀을 불러. 그리고 이 자식 당장 끌고 가. 병실은 응급수술실로 변했다. 권지혁의 상처가 터졌다는 한유진의 다급한 외침에 김 비서가 호출한 외과 긴급 의료팀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들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는 피로 젖은 손으로 외과 과장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다. 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회장님, 지금 당장 재봉합 수술을 하지 않으면. 외과 과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죽지 않아. 권지혁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는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한 간호사만 남기고 전부 나가.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의료팀은 망설였지만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김 비서는 방을 나가기 전 권지혁의 귀에 속삭였다. 암살자는 생포했습니다. 지금 신문 중입니다. 놈의 전화기에서 결정적인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권지혁의 거친 숨소리와 유진의 침착한 기구 소리만이 남았다. 미쳤군요. 유진이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마취제 앰플을 집어들었다.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시간 없어. 마취할 시간 따위. 그냥 꿰매. 유진은 그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 고통을 마취 없이 견디겠다고요. 쇼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지금 열리고 있어. 내가 30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 그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얼굴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시체처럼 창백했다. 유진은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 고통을 견뎌낼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취 앰플을 내려놓았다. 대신 소독솜과 봉합사 그리고 지혈 겸자를 집어들었다. 이를 악무세요. 소리를 지르면 당신 체면만 깎일 테니까. 그녀는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피가 쏟아지는 상처를 닦아내고 터진 근육층을 겸자로 잡았다. 권지혁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노려보며 그의 제국을 빼앗으려는 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온몸이 고통으로 경련했지만 그는 버텨냈다. 유진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전쟁터의 야전치료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임시로 붙여놓고 있었다. 한편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의 긴급 주주총회장. 최민주는 연단 위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했지만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 비상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권지혁 회장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이 위기 속에서 진성이 표류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권지혁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위기를 수습할 새로운 리더를 선임할 것을, 그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손을 드는 순간이었다. 잠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주주총회장의 모든 시선이 연단 뒤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이내 한 병실의 풍경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방금 최민준이 식물인간이라고 선언했던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피로 얼룩진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어깨에는 방금 꿰맨 듯한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간호사 한유진이 서서 그의 어깨 상처를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총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권지혁은 그를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조작이라 최민준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모든 주주의 귀에 정확히 밝혔다. 내가 식물인간이 아니라서 실망한 모양이군. 권지혁이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최 부회장이 나의 불의의 사고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려야겠군. 스크린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권지혁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트럭의 CCTV 영상이 나왔다. 다음은 병원에서 체포된 간호사의 진술서였다. 그녀는 최민준의 사주를 받고 권지혁의 수에게 독을 타려 했다고 자백했다. 최민준은 사색이 되어 연단에서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하지만 권지혁의 다음 카드는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최 부회장은 내가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선물을 보냈지. 스크린에는 VIP 병동복도 CCTV가 재생되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암살자가 비상 계단을 통해 침입하는 장면, 그리고 병실 내부의 오디오가 재생되었다. 총성, 유진의 비명,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이자는 권지혁이 말을 이었다. 방금 전 내 병실에서 체포된 전문 암살범이다. 의식을 잃고 결박된 암살자의 얼굴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 그리고 그의 전화기에는 그에게 실패는 용납 안 한다고 명령한 사람의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되어 있었지. 권지혁이 신호를 보내자 최민준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반드시 끝내. 그놈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해.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주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총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김 비서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주주들 사이를 가로질러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최민준에게로 직행했다. 최민준 씨 살인교사 및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권지혁 내놈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최민주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처절한 비명은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의 단말마였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지혁은 스크린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20년간 그를 짓눌러온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진성그룹은 안전합니다. 이 사태는 이사회에서 즉시 수습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소진한 듯 스크린에서 사라졌다.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 주주들은 그가 옆에 있던 간호사의 어깨 위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유진이 그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환자분 의식 잃었어요. 당장 수술실 준비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을 마비시켰던 기록적인 폭설은 마치 끔찍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도시의 상처가 아물어가듯 권지혁의 몸도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날 주주총회에서 쓰러진 직후 그는 한유진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외과팀의 긴급 재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길었던 병원 생활을 청산하고 퇴원했다.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권지혁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이 없는 아침을 맞이했다.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다. 최민주는 살인교사 및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가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고 태양그룹은 오너리스크로 인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20년간 권지혁을 짓눌렀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극은 그렇게 허무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환자복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던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비서실에서 올린 결제 서류를 검토했지만 그의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 아수라장이었던 병실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해 빛나던 한 여자의 강인한 눈빛. 같은 시각 세종 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한유진은 자신의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해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 회장을 구한 간호사로 잠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모든 관심과 진성그룹에서 제안한 막대한 보상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응급실은 여전히 전쟁터였고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굳건한 군인이었다.
1번 침대 환자 급성 심근경색 의심한 선생. 이쪽으로 당직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유진은 방금 전 경미한 찰과상 환자의 처치를 마치고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다. 제세동기 준비하고 에피네프린 1mg.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권위가 넘쳤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났지만 그 폭풍은 그녀라는 뿌리 깊은 나무를 흔들었을 뿐 뽑아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곳 생과 사의 경계선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교대 근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응급실 입구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보통의 환자나 보호자의 방문과는 다른 종류의 기류였다. 유진이 차트를 정리하며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동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말쑥한 코트를 입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닌 권지혁이었다. 그는 응급실의 혼란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진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병원 복도에서 풍기던 소독약 냄새 대신 그의 몸에서는 서늘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한유진 간호사.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환자의 고통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제국의 주인다운 깊고 낮은 울림이었다. 유진은 차트를 내려놓고 그를 마주 보았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검진 날짜는 아직 아닌 걸로 압니다만 개인적인 용무로 왔소. 그가 짧게 대답했다. 잠시. 시간 괜찮겠소.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에서 거절할 수 없는 진지함을 읽었다. 그녀는 동료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는 그를 따라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지만 겨울에 그것처럼 매섭지는 않았다. 녹아내린 눈더미 사이로 봄의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권지혁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목숨을 3번 구했소. 응급실에서, 병실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전투에서. 유진은 말없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이제 완벽하게 아물어 그날의 총상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보상은 이미 충분히 거절당했지.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러 왔소.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제안이라니요. 권지혁이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진지했다. 진성의료재단 이사장직 혹은 내 개인 주치의 팀 총괄 간호사 자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소. 이 시끄러운 응급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그의 말을 막았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거절한 것은 보상금 액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옥상 정원 난간 너머로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가 드나드는 응급실 입구를 가리켰다. 제 심장은 저곳에서 뜁니다. 한 사람의 생명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위급한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회장님을 구한 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신념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신념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평생 지어본 적 없는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미소였다. 역시 그렇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탄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은 이곳에 속한 사람이겠지.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좁혀졌다. 그럼 한유진 간호사.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환자와 간호사로서의 관계는 이제 끝났군. 회장과 간호사로서의 제안도 거절당했고,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옥상의 바람이 유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럼 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저녁 식사를 신청하는 건 그것도 거절하겠소. 유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하다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쩌면 서투르기까지 한 그 신청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뺨이 쌀쌀한 날씨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게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대신하는 대답이었다. 권지혁도 그녀를 따라 희미하게 웃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에게도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